안녕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온몸으로 실감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추억 속의 가족은 늘 다정하고 포근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엔 가족이란 이름으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희 시댁 식구들처럼 말이죠. 자기 자신만 알고 마음대로 가족을 휘두르려다 결국은 다 자기 업으로 돌아온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전 친정엄마보단 친정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만 작은 식당을 운영하셔 정신없이 바쁘시다 보니 친정아버지께서 항상 절 얻고 다니셨거든요. 동물원도 놀이공원도 저의 기억 속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엔 꼭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질풍노도 시기의 고민도 대학 진학을 앞둔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첫 연애의 설렘도 이별의 아픔도 전부 다 친정아버지에게 털어놓았어요. 친정아버지는 늘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자 저의 가장 큰 지지자였죠. 지금 아빠는 은퇴를 하시고 엄마와 함께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시고요. 엄마도 식당을 운영하시다 10년 전부터 반찬 가게로 업종을 변경하셨거든요. 남편을 만난 것은 대학 선배의 소개였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은행원이었죠. 광고회사를 다니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처음엔 거절했었는데 선배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등 떠밀려 나간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의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웃으며 이것저것 말하는데 꼭 영업용 미소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게 무척이나 힘든 일인데 말이죠. 이후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 호감이 점점 커졌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연애 2년 차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선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계셨죠. 특히 친정아버진 남편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적 친밀감까지 느끼고 계셨답니다. 친정아버진 남편을 만날 생각에 무척이나 들떠 계셨어요. 하지만 막상 집에 인사 온 남편을 본 친정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는 완전 달랐죠. 긴장될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으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삐걱거리시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답니다. 거기에 남편까지 같은 상황이니 저와 친정엄만 결국 참지 못하고 한참을 웃어야 했죠. 남편과 친정아버진 왜 웃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 저는 겨우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했고 긴장감이 풀린 친정아버진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러다 두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찾았고 언제부턴가 제 이야기보단 축구 이야기로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당신은 사윗감 불러놓고 축구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아이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뭐 어때? 이야기도 잘 통하고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축구 이야기를 할 사람이 생기다니 진짜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신나셨네 신나셨어. 손서방 괜히 맞춰주지 말어. 나중에 손서방이 피곤해. 아닙니다. 아버님이랑 대화가 잘 통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서방이냐는 제 핀잔에도 가족들은 남편을 무척이나 반겨주었어요. 남편도 저희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러 와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가족들을 사랑스럽다고 표현하니까 기분이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나서도 가족들은 남편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냥 난 많은 거 안 바란다. 너희가 서로 잘 챙겨주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은하 네가 행복하다면 이 아빠는 무조건 찬성이야. 친정 아빠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다정한지 알 것 같다며 제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괜히 눈물이 났죠.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역시 시댁에 초대를 받았어요.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그날 처음 본 시댁은 단란하고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멈출 수 있었어요. 시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싶어.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어, 아이,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돕고 믿어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고부 갈등이고 뭐고 그런 거 딱 질색이야 난. 물론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만 당시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행복하기만 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희망찬 생각은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와 남편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둘 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들은 다 생략하기로 했죠. 대신 신혼집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채워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흔쾌히 찬성하셨고요. 둘 다 생각이 비슷하니 의견 조율이라고 할 것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이대로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바로 시모였죠. 갑자기 점심때 회사 근처로 갈 테니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지? 그래,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그래도 재훈 씨랑 잘 이야기해서 이제 거의 준비는 끝나가요. 시모는 모임을 가시는 건지 다녀오신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어요. 표정도 살짝 굳어 있으신 것이 뭔가 기분이 싸늘했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안 알아보니?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야? 시모의 날선 말투에 당황스러운 건 제 쪽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신 건지 전혀 상상조차 가지 않았죠. 다른 집에서 며느리가 혼수품으로 명품 가방을 해온다니 다이아 반지를 해온다느니 하는데 넌 어떻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재윤 씨랑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혼수랑 예단 이런 건 없이 간다고요. 신혼집 하기도 빠듯한 예산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란 말이야?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결혼한다면서 혼수해 올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처음부터? 정말이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시모가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해결하느라 남편이 모아둔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부 몰래 말이죠. 시부가 알면 큰일 날 일이라 몰래 해결을 한다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다며 제게 사과를 한 적도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한테는 좀 무리예요. 다음에 저희가 좀 상황 좋아지면 그때 사드릴게요. 다음 언제? 말만 그렇게 하고 넘어갈 생각인 거 나 다 알고 있거든.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눌러 참으며 좋게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어요. 굳이 부딪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막무가내셨죠. 아니 결혼을 한다면서 그런 준비도 없이 한다고 한 거야? 직장 생활이 몇 년인데
돈도 하나 제대로 모아두지 않고 뭐 했니?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시니? 어머님, 저도 충분히 돈 모았고 그 일도 알아요. 저희도 계획 세워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혼수로 가방은커녕 이불 쪼가리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깟 돈 몇백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설마 너 우리 아들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전 정말이지 끝까지 참으려고 했지만 시모의 선 넘는 말씀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 근데 생각보다 재윤 씨가 돈을 못 모았더라고요. 어머님 빚 갚는다고 허리가 힐 정도로 빚 갚는 데 집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머님 아들이 돈을 얼마나 모을 것 같으세요? 네?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아마 제가 알 거라곤 생각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재윤 씨가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건 딱 질색이라고 해서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 돈에 있어선 꼼꼼하고 칼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저희 계획 세운 것 좀 보실래요? 어머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아이, 됐다. 머리 아프게 뭐하러 보여줘. 시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일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다른 일로 저희 발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장을 뭐 이런 곳으로 해. 우리 집 하객만 하더라도 300명은 되겠구만. 엄마, 우리가 무슨 300명이야. 괜히 사람 많으면 복잡하기만 하죠. 그리고 여기가 어때서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웨딩홀이라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교통편도 좋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 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너 결혼한다고 청첩장 언제 주냐고 전화통에 불날 지경이야. 내 손님들 모셔놓고 자리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할 거야? 아유, 그만. 당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쪽이 무슨 300명이나 된다고 해? 뻥을 쳐도 제발 그만 좀 쳐. 하여튼 저 입방정은. 시부까지 나서서 말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시모의 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죠. 엄마,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데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뭐? 고집? 됐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깟 결혼식 안 가면 그만이야. 나 없이 어디 잘해봐.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욕을 하셔야 저희도 수긍을 하지.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시부께선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 절대 안 오겠다고 하셨던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곱게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물론 얼굴 표정은 잔뜩 굳은 상태였고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부께서 무섭게 호통을 치셨다는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곧 예식이 시작되고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가는데 너무 놀라 순간 발을 헛디딜 뻔했지 뭐예요. 그렇게 손님이 많을 거라고 하던 예식장은 자리가 부족하기는커녕 드문드문 빈자리가 보일 정도였어요. 나중에 따로 들었는데 시모가 그렇게 대인관계가 좋은 분은 아니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식장 좁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셨던 거였습니다. 시모는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전화를 돌리셨는데 다들 축의금만 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진짜 와주신 분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시모가 결혼식 내내 왜 굳은 얼굴을 하고 계셨는지 알겠더군요. 남편과 전 예식장을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다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 팀 모두가 매달려 일을 한다고 집에 늘 늦게 들어갔죠. 겨우 하나 마무리하고 주말에 집에서 쉬는데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주방 이모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완전 지친 상태였지만 부탁이라고까지 하시는데 거절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가게로 갔습니다. 시모는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니 저더러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치껏 주방 직원들의 움직임에 맞춰 설거지며 전처리 등을 도왔답니다.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어요. 주방에서 가장 오래 일하셨다는 이모 한 분이 고생했다고 시원한 커피를 주시더군요. 며느님, 갑자기 오셔서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진짜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모님 한 분이 그만두셨다면서요? 갑자기 그만두긴 무슨? 그만둔다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더니만 오늘 같은 사단을 만들었지 뭐. 하여튼 아이 평소에 직원들 그렇게 험하게 다루니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직원도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원이었는데. 주방 이모님은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자신도 곧 그만둘 생각이지만 여기 주방만큼 사람이 자주 바뀌는 곳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의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방 이모님은 그런 제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미리 말해주는데 자꾸 여기 오고 그러지 마요. 다음에 또 부르면 바쁘다고 해. 내가 사장님이랑 3년 정도 일해봤는데 며느님 이렇게 와서 도와주면 사람 구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며느님 일 시킬 생각만 할 사람이야. 며느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 인건비도 안 들고 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주방 이모님은 시모가 악질 사장 중에서도 최고라고 다음엔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저는 설마 또 부르실까 분명 사람 구한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죠. 그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시모는 주말마다 절 찾으셨어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사람이 잘 안 구해진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셨죠. 안 간다고 하면 정말로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만이 계속 반복이 되자 저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격 또한 정말로 괴팍했습니다. 시모는 손님이 많을 땐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이러더니만 손님이 없을 땐 에어컨을 켜둔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정말이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러는데 평소에 알바생이나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시니 직원들이 며칠 몇 달을 못 버티겠죠. 정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나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못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는 주말에 가게 나가는 거 안 하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안 온다니. 그럼 난 장사 어떻게 하라고? 사람 구한다고 하셨으면서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소식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평일에 회사 일로 바빠서 쉴 틈도 없는데 주말 내내 가게에 있으려니까 집안일도 못하고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서요.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고작 그 일 좀 했다고 몸이 아파? 너 어디 몸에 하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앞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 시모는 막말을 던지셨어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하면 너 결혼은 뭐하러 했니? 그냥 혼자 살지. 일주일에 겨우 이틀 나와서 도와주면서 온갖 힘든 척은 다 하고 내가 너 고생한다고 별말도 안 했잖아. 너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어머님, 브레이크 타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에요. 잠깐 밥 먹고 커피 한잔 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절 부르지 마셨어야죠. 어디서 잘했다고 말대꾸야? 당장 와. 아이 식당 바쁘니까. 시모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죠. 당연히 제 대답에 화가 난 시모는 시부모 알기를 뭐로 알게 이러냐며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받아치려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죠. 이 사람 며칠 동안 프로젝트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서 도와드렸잖아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러세요, 엄마?
제발 며느리 좀 쉬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네? 남편의 등장에 당황하신 시모가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남편은 더 이상은 갈 수 없으니 빨리 사람을 알아보시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곧 아주 장문의 문자로 어떻게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모른 척을 했답니다. 그렇게 시모와 서먹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시누이가 일찍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시누이가 부탁이 있다며 제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큰아이가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무슨 포스터 학습 발표라고 하는데 말은 부탁이었지만 실상은 강요였습니다. 언닌 광고회사 다니니까 이런 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가능하죠? 내일 오후 6시까지 해서 우리 집으로 좀 와줘요. 와서 발표하는 것도 좀 봐주면 되겠네. 아가씨, 수행평가는 스스로 해야죠. 제가 조언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만들어드리는 건 좀 곤란해요. 아니, 언니, 곤란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요? 신우인 자신의 말을 무시하냐며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아니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수행평가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신우이가 스스로 해도 될 일이잖아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아가며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진짜 고작 구멍가게만 광고회사나 다니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입씨름 하는 사이에 끝내도 벌써 끝냈겠네. 아가씨의 선을 넘는 발언에 제 머릿속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가씨, 저한테 뭐 맡겨두셨어요? 그렇게 수행평가가 절실하면 학원을 보내시던가요? 그리고 아가씨는 저 같은 구멍가게라도 다니고 있나 봐요? 내가 알기로 몇 년째 백수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저의 심장을 콕 찌르는 한마디에 신우인 답답해 미치겠다는 목소리로 성하였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저와 신우의 대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아가씨, 전 회사 외 일은 안 받거든요. 정 저한테 시키고 싶으시면 견적서 뽑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신우인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제가 영 바쁘시면 견적서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결국 필요 없다고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끊었죠. 네, 솔직히 조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부탁을 하는 건지 명령을 하는 건지 그 본때 없는 말투와 평소에도 신우이가 꼬투리 잡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냥 또 내가 도와주면 호구 잡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했던 거였습니다. 내심 속은 시원했는데 얼마 안 있어 어떻게 신우에게 말대꾸를 하느냐고 득달같이 걸려온 시모 전화를 받고 나니 다시 기분이 확 가라앉고 말았어요. 모녀가 아주 쌍으로 시빌 거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틀린 말 한 거 없으며 그렇게 애들 키우는 게 과연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대꾸했죠. 이 일 때문에 시모와의 사이는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면서 저희 부부에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기다리던 첫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남편과 전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찾아왔다며 무척이나 기뻐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양가 어른들께도 이 소식을 전했죠. 친정 아버지께선 첫 손주를 보게 생겼다고 잔뜩 들뜬 목소리로 제 몸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하셨죠. 시부모님도 축하한다고 하셨고요. 저만 보면 냉랭하게 구셨던 시모마저도 기뻐하셨답니다. 점점 제 배가 불러오자 시모는 배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분명 아들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병원에서 딸이라고 하자
시모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얼굴을 하셨어요. 뭐, 딸이라고? 아들을 낳아야지. 딸이 뭐니, 딸이. 어머님, 저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상관 있어. 다른 며느리들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떡하니 잘도 낳더니만 아휴 첫애부터 딸이라니 영 마음에 안 든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녀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으세요? 기분이 상한 전 시모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담이라며 애들로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웃자고 한 말에 넌 뭘 그렇게 귀를 쓰고 달려들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하겠니? 나중엔 이 시애미 병 들고 늙으면 잡아먹겠다 너.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 누가 그런 말을 웃자고 해요. 부탁드릴게요. 다시는 어머님 아들 거리지 말아주세요. 저흰 우리 딸이 그런 말 듣는 거 싫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말하자 시몬 알겠다며 후다닥 그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가시면서 며느리 눈칫밥 먹는다고 서럽다고 하셨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입덧을 심하게 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역한 냄새가 올라와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딱 하나 부모님이 해주신 동치미는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평소 동치미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제가 그것만 먹는다는 소식에 부모님께선 매주 동치미를 만들어 오셨어요. 가끔은 국수를 말아 먹어도 좋다며 오실 때마다 동치미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셨죠. 친정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몇 배는 더 고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나올 정도예요. 물론 제 입덧을 걱정하시는 분이 부모님만 계신 것은 아니었어요. 시부는 과일을 종종 보내주셨는데 그날도 막내 시누이 편으로 과일을 보내셨죠. 제가 좋아하는 딸기가 가득한 아이스 박스를 말입니다. 어머, 딸기를 이 계절에 어떻게 구하셨대요? 나야 모르죠. 근데 언니, 밥 없어요? 나 배고픈데? 집에 먹을 거 많잖아요, 임산부니까. 막내 시누인 배가 고프다며 주방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왜 이렇게 없냐고 짜증을 내더니 동치미 맛이라도 좀 보자며 한 국자 덜더라고요. 우와, 완전 맛있는데요? 언니, 이 동치미 어디서 났어요? 대박. 엄마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아, 제가 입덧한다고 친정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언니 또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되죠? 아가씨, 그걸 다 가져간다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 보고 있는데 제 시선은 느껴지지도 않는지 막내 시누이가 진짜 김치통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몸이 무거운 전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버님, 딸기 너무 감사해요.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재윤이가 너 딸기 찾는다기에 내가 지인한테 부탁했지. 앞으로 먹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말하거라. 감사해요, 아버님. 막내 아가씨가 저희 집 동치미 맛있다고 가져가셨는데 아버님도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동치미? 너 입덧 때문에 동치미밖에 안 먹는다고 하던데 그걸 뭐하러 챙겨줘? 너 먹어야지. 아가씨가 너무 맛있다고 꼭 가져가야겠다고 하셔서요. 근데 있는 걸 그냥 다 가져가셔서 제가 세 통에 담아드리지도 못하고 쓰던 걸 그대로 보내드렸네요. 어쩌죠? 뭐? 그걸 다 가져와? 내가 이걸 그냥 알았다. 제 말에 시부는 크고 작고 간에 왜 이렇게 사골 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곤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시부께서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있어 바로 막내 신우에게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아마도 시부한테 된통 혼난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할까 하다가 그냥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기다리던 첫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육아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첫 애이다 보니 저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친정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 우왕좌왕하다가 지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가게 일은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절 도와주셨거든요. 친정 아버지 덕분에 잠이라도 겨우 잘 수 있었죠. 그렇게 육아로 힘들어하는데 시모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너 육아휴직 냈다고 했지? 잘 됐구나. 나 지금 어딜 가봐야 하니까 당장 와서 가게 좀 봐라. 어머님, 제가 어떻게 가요? 애기도 있는데. 왜 못 와? 직원들 쉬는 곳에 애 눕혀두고 일하면 되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와. 시모는 무조건 와서 가게를 보라고 절 몰아붙이시더군요. 제가 싫다고 하자 폭발한 시모는 전화기 터져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누구 내 안 키워봤냐? 난 더 어린애도 없고 다니면서 일했어. 시끄럽고 빨리 오라니까. 너랑 이렇게 말싸움하고 있을 시간 없어. 아니요. 그렇게 정 급하시면 막내 아가씨 부르시면 되겠네요. 전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폰을 꺼버렸어요.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만 시모의 막무가내가 또 시작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전 시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다 무시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아버지께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고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제 생각엔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시모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더라고요. 김치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가 했죠. 친정 아버지께서 저와 시모 사이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글쎄 김치 30포기를 시모 가게에 보내셨더라고요. 김치가 아주 맛있더구나. 손님들도 다들 좋아하시고 사돈 어른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맛있었다니 다행이네요. 부모님께 꼭 전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근데 사돈 어른도 그렇지. 아니, 누구 코에 붙이라고 고작 30포기만 보내신다니? 보내실 거면 한 100포기 정도 보내셔야지. 뭐라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한식집 하는 사돈한테 보내면서 30포기가 뭐니, 30포기가. 이왕 보내실 생각이었으면 좀 더 보내라고 해라. 내가 홍보해 줄 테니까. 그리고 10포긴 따로 예쁘게 선물 포장 좀 해서 보내주고. 기니 쓸 데가 있어서 그래.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애미야, 부탁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100포기 값은 지불하고 요청하시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뭐 이거 사? 사돈끼리 무슨 돈을 받아? 고작 그 100포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난 옛날에 200포기, 300포기도 혼자 해보기도 했었어. 내가 앞으로 너 많이 이뻐해 줄 테니까 참말 말고 100포기 보내시라고 해라. 솔직히 말해서 니네 부모가 반찬 말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니? 이렇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아무튼 내 말은 다 끝났으니까 준비하도록 해라. 끊는다.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곤 급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화를 낼 타이밍을 놓친 전 이번만큼은 시모께 사과를 제대로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때마침 오후에 은행 볼 일이 있던 전 바로 시모 가게로 달려갔죠. 단단히 따질 기세로 가게에 들어간 전 시모를 빠르게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이 안쪽 휴게실에 있다고 알려줘서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전화 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래. 이번엔 꼭 해야지, 부녀 회장. 내가 저번에 미끄러지고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 매달 들어오던 게 없으니까 하던 것도 못하고. 아유, 그래. 그 재활용 판 것도 그렇고 장터 관리비도 그렇고 적당히 챙기기 딱 좋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옆편 애들 눈치 못 챘지? 역시 자긴 이런 일에 딱이라니까. 내가 다시 부녀회장 되기 전까지 잘 숨기고 있어. 내가 되면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아유, 걱정 마.
내가 이번엔 제대로 밑밥 깔아뒀어. 저는 시모 전화 내용을 듣곤 이거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시모가 부녀 회장에 너무 목숨 걸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다 꿍꿍이가 있었구나 싶었죠.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길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엄마, 혹시 김치 10포기 정도만 따로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좀 필요해서요. 그리고 저희 못 먹어서 버리는 김치는 어디다가 두셨어요? 아빤 갑자기 찾아와 묻는 절 이상하게 보시더니 군말 없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특별한 김치까지 말이죠. 저는 구석에서 김치통 하나하나 정성껏 담아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에게 보여줄 김치까지 완벽하게 말입니다. 땀까지 흘려가며 만든 김치를 들고 저는 시모를 찾아갔어요. 시모는 벌써 가져왔냐고 반색을 하며 절 반기셨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급하신 것 같아서 10포기만 우선 가져왔어요. 포장도 좀 신경 썼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김치 좀 드셔보세요. 아유, 사돈 김치 한 말에 뭐 하겠어. 좀스럽게 손이 작아서 문제지 맛이 뭐가 문제겠니. 하긴 규모가 규모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넌 너희 부모님 덕 많이 보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문드러질 지경이지만 성의를 봐서 넘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김치도 빨리 좀 가져오고 알았지? 저는 혀끝까지 올라오는 분노를 겨우 참아가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평소였으면 대답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하셨을 시모는 기분이 좋은지 제 쪽으론 시선도 주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시모는 모를 겁니다. 그 김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요. 저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나 예상한 듯 미친 듯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우리 집 초인종이 연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현관 앞엔 야차 같은 모습을 한 시모가 서 계시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셨어요. 남편이 막지 않았다면 머리채가 잡혀 동네 한 바퀴는 거뜬하게 돌았을지도 모를 정도의 기세였죠. 너, 너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 이래? 너 김치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동네 사람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말로요, 말로 좀 하시라고요. 저게 오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내 꼴 좀 봐라.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좀 보라고. 분노한 시모는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가서 하자고 발버둥 치는 시모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뒤를 따라 들어갔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데? 저게 김치 좀 보내라고 했더니만 세상에 썩은 걸 보내서 오늘 내가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왜요? 어머니께서 공짜 김치 보내라고 하셔서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알아? 나 부녀회장 선거 나가려고 아파트에서 입김이 센 아줌마들한테 선물로 보낸 거였단 말이다. 내가 무슨 꼴을 당한 줄 알아? 어머, 그런 말씀을 하시지. 전 어머님이 공짜로 김치를 원하시길래 시중에 팔지 않는 공짜 김치 드렸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어떡하죠? 뭐 어쩌고 어째? 너 지금 터진 입이라고. 너 솔직히 말해. 나 약 올리려고 지금 복수한 거 맞지?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특별한 김치는 보통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김치통 위쪽엔 멀쩡한 김치를 놓았었고 그 아래엔 썩은 배추를 대충 양념에 버무린 김치를 넣었거든요. 시모야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대로 선물을 하셨으니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시모는 그 사람들이 전화가 불이 나게 와서 내 꼴이 말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방방 뛰셨어요. 남편은 입을 떡하고 벌리곤 저와 시모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러게
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반찬 가게가 작아서 사람 씀씀이도 작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반찬 가게나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세요? 내가 무슨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그 말이 이렇게까지 안다고? 시모는 제가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난리셨어요. 얼마 후 어떻게 아셨는지 곧 시부까지 찾아오셨죠. 시부는 시모를 보자마자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기에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난리냐고 화를 내셨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은 또 뭐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신고? 누가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부녀회에서 누가 고발을 했다던데 당신이 이전에 회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사람들 찾아와서 김치로 난리치는 건 또 뭐고? 사색이 된 시모는 이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시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부께 솔직하게 모든 일을 고백했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일,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요. 에휴, 사람은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내가 그렇게 말려도 결국은 이 사단이 벌어지는구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탓이 아니야, 여보.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런 거라고. 그 주둥아리 안다도? 지금 누구 탓을 해? 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면서 며느리 탓은 왜 해? 시부는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가서 결판을 내자며 시모를 잡아 끌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셨지만 시부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죠. 시모의 부녀의 사건은 생각보다 파장이 컸습니다. 전 이 부녀의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김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부녀회에서 시모를 경찰에 고발한 거였죠. 예전에 시모가 부녀회에 있을 때 아파트 관리소 여직원과 짜고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아파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뒷돈을 받아먹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또 부녀회장에 나와 헤쳐 먹으려고 하니까 시모를 시기 질투하고 비리를 알고 있었던 아파트 주민이 모든 비리를 폭로했고 그래서 경찰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그 아파트엔 시모를 따르는 시모파, 경쟁을 하는 다른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경쟁파에서 한때 시모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시모를 배신하고 이 모든 비리를 폭로한 거였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모가 그 비리를 폭로한 주민에게 무수히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가 아닌 자기 조수로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하대는 기본에 무시라고 막말하며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한 그 아파트 주민이 복수를 하고자 경쟁자 쪽의 모든 진실을 밝혀버린 거였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해주지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결국 아파트에선 시모를 공금횡령으로 고발했고 그 관리소 여직원도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던 시모도 증거가 나오자 꼼짝없이 털어놔야 했죠. 시모가 뒷돈 챙긴 금액은 무려 700만 원에 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는 물론이고 평소에 시모와 한통속이었던 신우들까지도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부끄럽게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나가면 다 수근수근. 이대로 난 못 산다.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미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시댁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다들 절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니까 정말. 설마 엄마 처벌받거나 하는 건 아니죠? 엄마한테 범죄 기록 남으면 나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해? 범죄자 딸이라고 결혼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무슨 엄마가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는데?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시부는 도저히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며 외곽지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첫째 시누인 시모와 인연을 끊을 태세로 이젠 왕래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자긴 친정이고 뭐고 없다며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솔직히 시모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막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 시모만 졸졸 따라다니더니 아주 쉽게 배신을 해버리더군요. 본인들 살 길을 찾는 듯이 말입니다. 몇 달의 수사 끝에 시모는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신세는 지진 않았지만 뒷돈 받은 돈도 다 토해내야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였죠. 모든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모는 모든 경제권을 시부께 내놔야 했고 운영하는 식당도 결국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속았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던 것 같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옆편 내가 날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아이고, 내 신세 망쳤네. 다 잃었어. 모든 걸 잃었다고. 역시나 시모는 끝까지 본인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더군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비리를 폭로한 그 여편네가 잘못이라며 남 탓을 하기 바쁘셨어요. 반성이란 건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땐 그렇게 입덧으로 힘들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먹덧이 터져서 다른 의미로 고생을 했답니다. 시부는 오히려 잘 먹어서 좋다며 종종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루는 슬쩍 시모 소식을 물었더니 씁쓸하게 웃으시며 사람 되려면 아직 한참은 남았다고 하셨죠. 얼마 뒤 시모도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는지 연락이 와선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임신했단 말에 일찍 전화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네. 근데 혼자 애 보면서 힘들지 않니? 내가 가서 좀 도와주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주 와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보단 친할머니가 봐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어머님.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시모 건강이나 챙기시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일이 있은 후 잔병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시부에게 매일 잔소리를 듣고 계시고 믿었던 딸들에게조차 팽당하시고 남편마저도 시모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면서 나 몰라라 하니 정신적으로 많이 외로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앙숙인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섭다는 것을요. 내가 너희 시부 때문에 못 살겠어. 어딜 나가질 못하게 해.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코앞에 있는 마트도 혼자 못 가게 해. 게다가 용돈 한 푼 주지도 않고 이러다 숨 쉬는 것도 다 허락받아야 될 정도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사니?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잠깐만 너희 집에 가 있으면 안 되겠니? 아휴, 딸이라는 것들은 지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나 이러다 진짜 말라 죽겠어. 설마요. 아버님이 어머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 난리가 있고 나서도 아버님이 그래도 가족이라고 품고 가시잖아요. 힘드실 텐데 어머님 생각해서 신경 써 주시는 걸 가지고 아버님 속상하게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버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만 하세요. 어머님 아시겠죠? 제 말에 시모는 자기만 빼고 다 한패라며 이대론 죽을 것 같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부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시니 참고 사시라고 말하곤 그대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전화 이후에도 몇 번의 더 전화가 왔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대답만 들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부께서 워낙에 정정하시다 보니 시모의 고생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시모를 사람 만들기 위해 시부의 참교육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알콩달콩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분을 보면 항상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땐 항상 함께 하시고 서로 존댓말도 쓰시고 지금도 함께 걸을 땐 손을 꼭 잡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제 남편과 추후에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나쁜 마음을 먹고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결국엔 다 자기 업보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지만 이번 일을 거울 삼아 행동해야겠다 싶네요. 시청자님들도 가족분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시고 올 겨울에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잘 키우며 대한민국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 대한 도리와 의리를 씹던 껌처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버러지의 비참한 최후를 듣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그 버러지는 바로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애까지 낳고 함께 살았던 사람을 그렇게 말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놈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내조를 하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잘했던 제 뒤통수를 후려쳤었거든요. 그랬으니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저를 배신한 그 인간의 한심한 최후를 얼마 전 듣게 되었는데요. 사람 된 도리를 저버리고 살면 결국 그 앞에 기다리는 건 나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어릴 적부터 제 옷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때문에 전 오빠와 남동생과 달리 대학에 가지 않고 20살 때부터 동대문 옷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이 24세 1살 많던 남편과 조금 이른 결혼을 하게 됐죠. 미나야, 어떻게 네가 여기 있어? 어? 오빠, 와,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지? 나야 당연히 해돋이 보러 왔지. 남편과 전 원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모범생이었던 남편은 당시 저를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남편을 전 놀랍게도 나이 22에서 3으로 넘어가던 해 첫날 강원도 해돋이를 보러 갔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이후 당시 의대생이었던 남편은 이번엔 절 놓치지 않겠다며 엄청난 구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엔 남편의 거센 의지에 휩쓸려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의대라도 졸업하고 결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정말 간절하게 결혼을 원했거든요. 나 졸업하고 1년 인턴 생활 마치면 바로 군의관 복무도 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널 체감해 어떡해. 미나 너 나중에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할 거면 그냥 지금 해도 되잖아. 너도 일하면서 돈 벌고 나도 비록 대학생이지만 가외에서 돈 벌고 있는데 생활비 걱정도 없지 않아? 미나야,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꼭 너 호강시켜 줄게. 당시엔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에 전 그렇게 이른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인 제 뜻을 존중해 주겠다며 남편을 환영해 주셨고 시부모님은 고집센 자신들의 아들을 믿고 제 인생을 맡겨줘서 고맙다며 볼 때마다 제게 고마워하시곤 했죠. 그렇게 우린 제가 모은 돈에 양가의 지원을 더해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등록금은 쭉 시아버지께서 내주셨기에 남편은 무사히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엿한 의사야. 비록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쭉 나 믿고 따라와 줄 거지? 지금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준 모든 내조 내가 나중엔 반드시 다 갚아줄게. 남편이 과외라고 대학을 졸업한 후엔 1년간 인턴 생활을 했다지만 그 돈이 되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대부분의 생활비는 모두 제 벌이로 충당해야 했기에 남편은 늘 미안해하며 자신이 얼른 성장해서 절 호강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호강에까지 이르는 길은 힘겨웠죠.
인턴 생활을 마친 남편은 곧장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 남편이 군의관이 됐던 해 저는 첫 아들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여보, 몸은 괜찮아? 이렇게 중요할 때 당신 옆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이 거의 곁에 없던 외로운 임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한 일이었고 남편 또한 힘들 걸 알기에 애써 괜찮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게 전 이듬해 아들을 낳았고 혼자서 육아하는 기간 내내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요. 그 시기에 친정엄만 절 많이 도와주셨는데 시부모님도 가끔 와서 애를 봐주고 절 도와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 볼 때마다 정말 많이 미안해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나랑 이 양반은 장사를 하느라 자주 와볼 수도 없고 너랑 안 써돈 게 너무 죄송할 따름이야. 그래도 어찌저찌 시간은 흐르더군요. 남편은 3년이 흘러 제대를 했고 곧장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기 시작한 해 우린 둘째 아들도 낳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롭고 힘들긴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사가 거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들어오는 시절이 바로 그 레지던트 시절이잖아요. 때문에 전 여전히 독박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여보, 늘 호강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당신을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만 따면 진짜 당신을 여왕님처럼 살게 해줄 거야. 여왕님은 됐고 그저 사랑받고 사는 아내 정도면 난 충분해. 힘든 그 시기에 그래도 웃을 수 있었던 것, 늘 제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다정했던 남편과 조금만 버티면 더 여유롭고 행복해질 미래를 꿈꿨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은 레지던트 생활을 마친 뒤 드디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성형외과에 취업했어요. 여보, 이젠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당신 덕분이야. 경도야, 너 이젠 정말 애미한테 잘하고 살아야 한다. 아무리 네가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한들 널 위해 내조해준 안 사람을 잊는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인 거야. 그때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착한 시누이까지 모두 제게 고마워해줬어요. 특히 평소 절 많이 예뻐해 주셨던 시아버진 선물이라며 제게 명품 가방도 사주셨죠. 시아버진 조용하고 인자한 분으로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가 딱 그런 시아버지를 닮아 굉장히 참하고 착했어요. 반면 시모도 제게 잘해주긴 했지만 시아버지와 달리 시모는 굉장히 괄괄한 성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사시던 동네 시장에서 함께 잡화점을 운영하셨는데 시모는 소문난 동네 싸움꾼이셨어요. 어머,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머리채 좀 놓으세요. 넌 뭐야?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아유, 말로 하세요, 말로. 어머님, 괜찮으세요? 두 분이 손주들을 너무 좋아하셨기에 저는 남편이 전문의가 되기 전까진 바쁜 남편 대신 혼자 가끔 애들을 데리고 두 분의 가게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모가 다른 시장 상인들이나 손님들과 싸우는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함께 계실 땐 괜찮았는데 꼭 시아버지께서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면 그런 사달이 나곤 한 거죠. 그럴 때마다 전 달려가서 말리고 시모를 감싸곤 했어요. 어머님, 힘들지도 않으세요? 그냥 좋게 좋게 좀 넘어가시지. 왜 꼭 이렇게 싸움을 키우세요? 아우, 이 생채기 좀 봐.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너 봤지? 네가 내 며느리랍시고 나 감싸면서 그 여자를 떼어내니까 잔뜩 부러워하는 그 표정. 그 여편넨 며느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찾아와주는 며느리도 없거든. 이 시장 바닥에서 사위 며느리 본 사람들 중에 나랑 네 시애비를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남편 내조해, 맞벌이도 해, 애들도 보살펴, 시부모도 끔찍하게 위해줘.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냐면서 말이야. 시모는 저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다친 얼굴을 하고도 씩 웃곤 하셨습니다. 너무 우악스럽고 남 험담도 좋아하던 분이었지만 시몬 그렇게 저만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늘 잔소리를 해도 자신을 감싸주고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드세게 살아와야 했던 자신을 제가 이해해주고 안쓰럽게 여겨준다는 걸 안다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든 게 안정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제 삶에도 여유가 생기더군요.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전문의가 된 뒤 미루고 미뤘던 제 옷사업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고 긴 시간 신중하게 계획했던 만큼 다행히 제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게다가 오프라인 매장의 인기에 힘입어 인터넷 쇼핑몰도 시작하게 되니 얼마 뒤 비록 그렇게 돈을 쓸어 담는다던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수입 또한 어디 가서 겸손 떨 만큼으론 불어나게 됐죠.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제 인생에 있어선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도 벌이가 넉넉해지니 우린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뭐든 해줄 수도 있었어요. 또한 양가 부모님께도 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아낌없이 효도할 수 있었기에 그때 전 딱 지금만큼만 평생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제 나이 40이 끝나갔던 해 어느 날부터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때 시아버진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진 결국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시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를 많이 좋아했던 전 당시 사업도 직원들에게 자주 맡긴 채 시모와 교대로 시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던 저와 달리 남편은 병원에 출퇴근을 해야 했고 시누인 결혼 후 지방에 살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또한 70이 다 된 시모께 모든 간병을 맡기기엔 걱정이 됐으니 제가 발벗고 간병에 나섰던 거죠. 고맙다, 에미야. 너도 직원들에게 맡겼다고 해도 사업도 정신없고 애들도 챙겨야 할 텐데.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갈수록 삶의 빛을 잃어가던 시아버지께서도요. 그리고 시아버진 결국 10개월의 투병 끝에 위독한 순간을 맞이하셨죠. 정말 고마웠다, 우리 며느리. 내가 그래도 네가 있어서 우리 아들, 손주들 걱정, 그리고 네 시애미 걱정은 좀 덜고 간다. 얘 경도야, 애미 같은 애 세상에 또 없다. 그러니까 먼저 가는 애모까지 애미한테 꼭 더 잘해주고 살려무나. 애미가 없었으면 너도 없었다는 걸 잊지 말고. 눈은 남편을 보고 계셨지만 시아버지의 손만은 옆에 있던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시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착한 며느리 하는 말을 내뱉곤 깊은 잠에 빠지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 후 시아버진 아주 먼 여행을 떠나게 되셨죠. 여보, 아무래도 나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어머님 괜찮다고 하시지만 아버지가 생각난다면서 어머니 그렇게 애착이 강하던 그 가게도 정리하셨잖아. 그럼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실 텐데 혼자 텅 빈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이후 전 가게도 정리하고 혼자 남게 된 시모를 정말 살뜰히 챙겼습니다. 전화로만 직원들과 소통을 하며 며칠씩 시모 집에 찾아가 머물기도 하고 전화도 하루에 한 통씩 드리며 안부를 묻곤 했죠. 정해진 시간에 계속 출근을 해야 했던 남편과 시누이보단 제가 훨씬 시간이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은 시모를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전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곤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니야. 입장 바꿔서 우리 부모님 일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고민할 것도 없던데 뭘. 나도 당신 입장이었으면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제안을 거절한 건 오히려 시모였어요. 시모는 우리의 합가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더니 다른 부탁을 하더라고요. 난 이 나이에 손주들 밥 챙겨주고 괜히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게다가 너희들 집에 간다고 한들 거기에 친구가 있니 누가 있니? 그래서 말인데 나 합가 말고 고급 실버타운에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실버타운이요? 그래. 거기 들어가면 말벗하고 친해질 내 동년배들도 많을 거 아니니. 알아보니까 거주 공간도 병실 같은 곳이 아니라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데인데 살기가 그렇게 좋대. 물론 거기 들어가려면 최소 억이 넘는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야 하지만 어차피 평생 살 건데 지금 사는 내 집 빼서 그걸로 보증금 하면 되잖아. 대신 다달이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 따로 내야 한다는 그 돈만 너희가 좀 내주면 안 될까? 솔직히 다달이 몇백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다고 우리 생활이 휘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평생 열심히 살아온 시모가 안쓰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이 시모를 실버타운에 보내드리자고 부탁했을 때 별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죠. 자식된 마음에서요. 그렇게 대기 시간을 거쳐 이듬해 시모는 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보증금이 2억에서 3억 사이에다 다달이 200만 원 넘게 내야 했던 곳이었지만 위치도 남편과 제가 찾아가기 쉬운 서울이고 시설도 그만큼 좋았기에 직접 둘러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시모도 굉장히 그곳에 대해 만족했고요. 고마워요, 새언니.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저희 엄마를 위해 그 큰 지출을 허락해줘서요. 저희와 달리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던 신우인, 우리와 함께 그 실버타운을 둘러본 뒤 정말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정말 격변의 해였어요. 시모가 실버타운에 들어간 지 얼마 뒤 남편은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했거든요. 때문에 남편의 일정이 전보다 바빠져 전 남편 없이 아이들과 셋이 혹은 혼자서 시모를 뵈러 종종 가곤 했어요. 시모가 적응은 잘 하시고 있는지 혹시 외롭진 않으신지 걱정이 돼서요. 며느님,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스럽지만 시어머니께 잘 말씀 좀 드려주세요. 입주자분들 민원이 벌써 3번째 들어왔어요. 처음엔 시모는 같은 입소자분들과 어울리기도 즐겁고 지내기도 쾌적하다며 그곳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저는 실버타운 관계자분께 시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주의를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자신이 직접 말을 해봐도 듣질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시모는 그곳에 적응을 하며 그곳에서도 그렇게 드센 모습을 보인 모양이더군요. 할머니들뿐 아니라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도 시모는 대장 노릇을 하며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험담하고 그렇게 편가르기도 했다네요. 어머님, 요즘 여기서 민원 제기를 받으셨다면서요. 어머님, 다들 여긴 편한 노후를 보내려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젠 다른 분들하고 좀 좋게 지내보세요.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어도 좀 참아도 보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불평하시면 제가 다 들어드리고 같이 욕도 해드릴게요. 시모의 성격을 알고 있던 전 조심스레 시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만 알겠다고 대답하곤 시몬 여전히 실버타운에 분란을 일으키시더군요. 실제로 전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어요. 설득을 하다 안 되니 전 시모에게 제발 다른 분들과 잘 좀 지내시라고 타바까지 섞어서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다른 할머니에 대해 할아버지들께 꼬리를 쳤다고 말하고 다니신 것 같은데 진짜로 그 할머님이 다른 할아버지들과 어울리셨든 말든 그냥 두셔도 되잖아요. 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을 만드세요? 그 못생긴 여편네가 영감들이랑 어울리긴 뭘 어울려?
그냥 나한테 불만 가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지어낸 소문으로 골탕 좀 먹인 거지. 그렇게 길을 콱 밟아놔야 감히 나한테 기어오를 생각을 그 여편 네도 다른 노인네들도 못할 거 아니야. 사회는 어딜 가든 약육 강식인 거야. 너도 저번에 봤지? 이미 내 편에 서서 여기 주도권을 확 틀어진 다른 여편네들. 아니 근데 왜 넌 항상 나만 잘못됐다고 화를 내는 거니? 왜 이 CM을 가르치려고 들어? 대학도 안 나온 애가. 네? 뭐라고요? 그게 대학 안 나온 거랑 나온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경쟁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약육 강식이 왜 필요해요? 그거 진짜 억지예요, 어머님. 그날 시모는 오히려 그런 저에게까지 생트집을 잡으며 짜증을 내더군요. 사실 시모가 조금씩 변한 건 그로부터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평소에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넌 바쁘지도 않냐며 제게 시큰둥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를 저런 식으로 무시까지 했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했던 전 그날은 그 자리에 있는 둥 마는 둥 하다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모는 저를 썩 달가워하지도 않고 아예 자주 오지 말라고 목까지 박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휴 진짜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냐.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기분 풀어. 어머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내가 뭐 괜히 그래?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 그러게. 아휴 우리 어머니 진짜 노망이라도 나셨나. 남편은 서운해하는 제 편을 들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게다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가장되게 자신도 화가 났다고 씩씩대는 남편의 행동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그렇게 늘 제 편이 되고 저에게 미안해하던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마음이 상했어도 이후로도 한 번씩 여전히 시모를 뵈러 갔던 거예요. 혼자는 아니고 가끔은 아이들과 가끔은 남편과 함께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절 반가워하지도 않던 시모에게 전만큼 자주 가게 되진 않더라고요. 어? 여기 어머님 실버타운 근처잖아. 시간이 흘러 시모가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남편이 병원을 개원한 지 2년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거래처에 일이 있어 들렀던 전 그 동네가 시모가 있는 곳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죠. 예전에 저였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시모에게 들렀겠지만 그날은 망설여지더라고요. 시모가 절 달가워하지도 않을 거 뭐하러 가나 싶어서요. 하지만 전 이내 시모의 실버타운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시모에게 다녀온 지도 꽤 되기도 했고 그래도 근처에 왔으니 인사하고 가는 게 며느리 된 도리지 싶어서요. 아직 성형외과 갈 자리 잡게 하느라 여전히 바빴던 남편을 대신해서라도요. 그런데 그때의 제 선택은 제 인생을 뒤바꿔주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드세 노인네네 며느리로구만. 실버타운에 도착해 시모에게 향하던 전 시모의 옆 세대 거주하시던 할머니를 바로 앞 복도에서 마주치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 두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저를 알아보곤 인사해 주셨죠. 이미 저와 두어 번 마주쳐서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예의상 인사를 드리고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께서 절 불러 세우시더군요. 저기 세대 잠깐만. 전 의아해져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우선 제가 새댁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가볍게 드리려는데 이어진 그분의 말에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 할머니는 주일 두리번대더니 잔뜩 낮춘 목소리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내가 새댁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혹시 그 집에 며느리가 또 있어? 네? 아니요, 저 혼자인데요. 맞지? 내가 뭔가 이상해서 말이야. 그래, 분명히 그 집엔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있다고 했었어. 있지? 저 옆에 방에 새댁보단 좀 젊어 보이는 여자가 한 서너 번 드나드는 걸 내가 오며 가며 봤거든.
선물인지 매번 뭘 잔뜩 사들고. 그런데 그쪽 시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우리 며느리 그러더라니까. 오늘 아침에도 엄청 큰 꽃바구니 들고 왔었어. 자네들도 봤지? 맞아, 맞아. 우리도 봤어. 우리도 분명 새댁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아가씨한테 며느리라고 하길래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 네? 황당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린 저 하나뿐인데 대체 시모가 누굴 우리 며느리라고 한단 말인가요? 의아해하는 제게 그 할머니는 딱 봐도 뭔가 이상하니 잘 알아보라는 말을 남긴 뒤 다른 할머니들과 자리를 떠나셨어요. 끝까지 한 번씩 뒤를 돌아 저를 흘끈거리면서요. 느낌이 싸했던 전 우선 다시 시모에게 향했어요. 그리곤 정말 떡하니 시모의 방 한구석에 있던 꽃바구니를 보며 물었죠.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넌 사장이라는 애가 참 한가하기도 하다. 돈 꽤나 번다더니 순 거짓말 아니냐? 혹시 너 우리 아들 버릴 생각하고 대충 장사하고 있는 거 뭐 혼날 줄 알아? 대충 장사하고 있지도 않고요. 설사 제 벌이가 덜 된다고 한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서운하죠. 그런데 어머님, 저 꽃다발은 누가 사다 준 거예요? 엄청 비싸 보이는데? 저거? 내가 샀다. 어머님이요? 저걸 직접요? 사서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 근데 넌 내가 꽃을 사서 들고 왔든 선물을 받았든 대체 뭔 상관이야? 이깟 전병 쪼가리 필요 없으니까 얼른 가라. 나 피곤해. 쉴 거야. 어머님 전병 엄청 좋아하셔서 사왔는데 안 드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고작 3시인데 피곤하세요? 왜요? 오전에 뭐 손님이라도 왔다 갔어요? 손님은 무슨? 내가 며느리가 너 말고 누가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 없는데요. 시모는 제가 사다 둔 전병은 쳐다도 보지 않고 평소보다 더 제게 매몰차게 굴더군요.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가득 찬 의심 때문에 기분이 상할 새도 없이 저는 시모를 떠보기에만 바빴어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발끈하며 가라고 하질 않나, 제가 하지도 않은 며느리란 말을 운운하질 않나. 이건 누가 봐도 미심쩍은 상황이잖아요. 더 물어볼 것도 없겠다 싶었던 전 이만 가보겠다며 사갔던 전병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당황한 모습의 시모는 왜 괜히 와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하며 끝까지 버럭하더니 제 뒤로 문을 쿵 닫아버렸죠. 믿기지 않았지만 이건 분명 남편의 바람과 관계된 일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런 사연들에 나오는 다른 남편들처럼 제 남편은 저에 대한 태도가 냉랭해졌다거나 저와 사이가 멀어진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었죠. 딱 하나 의심이 갔던 건 여전히 성형외과를 자리 잡게 하느라 일이 바쁘다며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을 했다는 것 뿐이었는데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딱 들어맞더라고요. 우선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며 돈을 주고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건 사모님 남편분 바람 난 거 맞습니다. 한 1년쯤 전부터였던 것 같네요. 여기 제가 미행해서 찍은 그 여자랑 남편분 사진입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질 않더라고요. 시모의 실버타운에 드나들었다던 그 여잔 남편과 1년 전부터 바람이 난 상간녀가 맞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의 병원에 시술을 받으러 다녔던 환자였더군요. 직업은 없는 여자였는데 주소지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인 걸 보니 돈이 있는 집 여자인 것도 같았죠. 사진을 보니 생긴 것도 저보다 어려 보이고 비록 딱 봐도 성형을 덕지덕지 하긴 했지만 본판 자체가 예쁘장한 여자인 것도 같았고요. 그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속의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혐오감이 몰려오더군요. 감히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앞에선 그렇게 좋은 남편인 척을 하더니 뒤에선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고요? 그럼 여태 병원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나느라 바빴다는 거네요.
어머님도 자주 못 뵈러 가서 죄송하다더니 나 몰래 이 여자를 이미 인사까지 시켰었어? 배신감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바람났다고 다 무뚝뚝하게 변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괜히 찔려서인지 아내들에게 더 자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아마 사모님 남편은 그런 후자였던 것 같네요. 사무적인 위로를 남기고 심부름센터 직원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그 뒤로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부들대기만 했죠. 크게 분노했지만 저는 우선 조용히 때를 노리며 기다렸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증거를 잡아야 하기도 했고 그 상간녀의 얼굴도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도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때가 찾아왔어요. 미안해 여보. 나 오늘 당신이랑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갑자기 받아서 오늘 병원 일 끝나면 장례식장에 가봐야 돼. 그날은 저와 남편의 20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린 결혼 기념일만은 꼬박꼬박 외식을 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그 상황에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외식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그날 아침 남편이 먼저 그날 식사를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왠지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갈 것 같다는 촉이 왔어요. 때문에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다고 대답한 뒤 그날 저녁 남편의 병원 건물 주차장에 제 차를 대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럼 그렇지. 병원에서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가겠다고 옷까지 챙겨가더니 아침에 나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네. 역시나 남편은 아침에 입고 나갔던 복장 그대로 퇴근한 뒤 차를 몰고 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행을 해본 것도 아니니 놓칠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놓치기 전에 남편 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고급 레스토랑이더라고요. 남편이 그 앞에 주차라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저 또한 함께 주차를 마치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인 시키자고? 오빠 차 가져왔다며.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아니면 어차피 장례식장 갔다가 늦는다고 집사람한테 말해놨으니까 술 깰 때까지 근처에서 쉬다 갈까? 아이, 몰라.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더니 이래도 돼? 벌써 20년째 보고 사는 똑같은 얼굴 지겨워 죽겠어. 기념은커녕 하루빨리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당에 챙기기 뭘 챙겨? 그럴 시간에 우리 예쁜이 얼굴이나 한 번 더 봐야지. 역시나 남편은 사진으로만 봤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시킨 와인이 음식보다 먼저 서빙되는 동안 다른 테이블에 잠시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곤 우선 증거 사진과 동영상부터 남겨놨죠. 그렇게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 여자 앞에서 제 험담을 하고 그 여자와 눈꼴신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스킨십을 하던 남편을 카메라에 담고 나니 이제 증거도 남길 만큼 남겼겠다. 더는 참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기가 장례식장이냐? 어? 여보. 그리고는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서서 남편에게 비아냥대며 말을 걸었습니다. 앉아서 절 올려다본 남편은 무슨 귀신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던 상간녀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거만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이 오빠 아내야? 생각보다 더 별거 아니네. 의사 아내면 품격에 맞게 좀 더 잘 갖춰 입고 다니지. 거적대기도 아니고 저게 뭐야? 주름은 또 왜 저렇게 자글자글해? 오빠,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사람이 아내 얼굴에 빵빵이라도 좀 놔주지 저게 뭐야? 데리고 다니기 엄청 창피했겠다. 이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이봐요. 찌질하게 여기까지 미행이라도 한 거예요? 내가 미행을 했든 안 했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입에서 똥내 나니까 입 닫어. 몸을 더럽게 놀리고 다니면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야지. 어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입을 놀려? 뭐, 뭐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이 상간녀야. 너야말로 유부남 옆구리에 깨어차고 다니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학교 다닐 때 도덕 안 배웠어? 하긴 제대로 배운 인간이라면 이런 짓도 못하지. 이 여자가 진짜? 야, 난 보잘것없는 집안 딸인 당신하고 다르게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집안 외동딸이야. 게다가 당신보다 나이도 6살이나 어리다고. 난 당신처럼 치열하게 안 살아도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에서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하면서 고상하게 사는 너랑은 차원이 다른 노블레스다 이 말이야. 그런 날 붙잡으면 이 사람도 확실한 사회적 지배계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이 남자가 미쳤다고 보잘것없는 당신 옆에 계속 붙어 있겠어? 애초에 이 사람은 당신 같은 거랑은 어울리지도 않는 남자였어. 그래. 나랑은 안 어울리는 남자였다는 걸 나도 20년 만에 알았네. 지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녀서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해줘. 전문이 되기까지 혼자 거의 독박 육아하면서 내조해줘.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병해줘. 게다가 자기 부탁으로 자기 엄마 모시려고 같이 했던 날 고작 여자의 눈이 돌아서 배신할 이런 쓰레기인 줄은 내가 진즉 못 알아봤네. 여보, 그만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교양 없게. 그리고 이 사람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야. 충분히 배우고 좋은 집안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솔직히 당신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보단 나랑 훨씬 어울리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안 그래도 당신한테 미안해서 이혼하자는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잘 됐어. 나 당신이랑은 헤어지고 이 사람과 재혼하고 싶어. 내 진짜 운명의 짝은 이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서둘러서 결혼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혼하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던 상가녀의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 좀 사는 집안의 여자였더군요. 솔직히 그 여자가 뭐라고 떠들던 그건 제게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벌레가 웽웽대는 소리에 짜증은 날지언정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간녀를 감싸며 싹싹 빌기는커녕 뻔뻔히 이혼을 통보하던 남편에게만큼은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그들 앞에 놓여있던 와인잔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순식간에 그들의 머리에 그 잔 속의 와인을 부어버렸어요. 진짜 이 옷이 얼마짜린데? 당신 진짜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곤 그들이 흘러내린 와인에 눈을 뜨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던 사이 그 한심한 모습을 얼른 사진으로 찍어버렸죠. 마지막으로 전 그곳을 나오기 전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교양이 없어? 넌 교양이 넘쳐서 조강지철 두고 바람을 피우냐? 넌 사람도 아니야, 이 멍멍이 자식아. 적어도 사람이라면 너 하나만 믿고 청춘을 바치고 네 부모에게도 둘도 없이 잘했던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너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남기신 말 기억하지? 애초에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너도 없었다고. 내가 네 인생에서 빠지는 순간부터 네 인생은 와르르 무너져 내려 버릴 거야. 넌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자격도 없는 죄인이니까 앞으로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 알았어? 어디 한상의 바퀴벌레들끼리 하하호 잘 살아봐라. 하늘이 천벌을 내리나 안 내리나. 저는 겨우 얼굴을 휴지로 닦고 일어나려는 남편을 밀어서 주저앉힌 뒤 뒤통수를 퍽 하고 한 대 때려주곤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후 제가 곧장 찾아간 곳은 시모가 있는 실버타운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또 무슨 일이냐며 짜증을 내던 시모에게 다짜고짜 와인을 뒤집어 쓴 그 연놈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누군데 보여주는 거야? 처음엔 진짜로 못 알아봤는지 시모는 어리둥절해하며 묻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잘 보세요. 감히 20년 넘게 자기를 내조하고 자기 부모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조광지철 배신한 버러지랑 그 버러지랑 같이 놀아난 쓰레기잖아요. 바로 어머님 아들이랑 어머님도 잘 아시는 어머님 또 다른 며느리요. 어머님한테 꽃바구니도 사다 준. 제가 너무 분해서 이렇게 응징해주고 막 오는 길이에요. 이게 그 애들이라고? 아니, 근데 네가 그 꽃바구니를 어떻게...
혹시 여기 노인네들 중 하나가 너한테 오늘 말해줬냐? 맞지? 이거 어떤 인간이야? 어? 이내 그들의 얼굴을 알아본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눈치를 챘는지 제게 진실을 알린 사람의 정체를 사납게 캐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좀 살지 그러셨어요. 어머님, 언젠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더니 돈 많은 새 며느리감 나타나니까 눈이 확 도셨나 봐요. 어머님 나중에 하늘에 가서 아버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아버님이 지금 어머님 이 꼴을 보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네요. 네 시애비가 좀 예뻐해 줬기로써니 네가 이 시애미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 예전엔 너한테 고맙기도 했었다. 근데 그게 뭐? 그게 돈이 되니 뭐가 되니? 내 남편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뭐? 어차피 간 사람인데 그 인간이 하늘에서 나랑 내 아들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 우리 새 며느리감인 그 앤 올 때마다 나한테 비싼 선물도 턱턱 쥐어준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랑 나중에 재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목 좋은 곳에 무려 5층짜리 병원도 세워준다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안 예뻐해? 지금 어머님이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도 다 제 배려가 포함돼서 그런 건 생각도 못 하시네요. 하긴 모전자전이라고 자식이 저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버러진데 어머님이라고 오죽하시겠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진심을 다한 제 뒤통수 이렇게 후려친 것도 아들이 그런 버러지로 키운 것도 전부 다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라. 그래, 이렇게 나랑 우리 아들한테 화풀이까지 다 했으면 이만 이혼해라.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랑 언제 이혼해야 하나 전전긍긍했는데 잘 됐구나. 우리 아들이 다 좋은데 딱 하나 처가 위세가 별로라서 늘 아쉽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나마 부잣집 딸내미가 우리 아들의 친깔 알아보고 다가와주니 얼마나 좋니? 애초에 너한테 그 자리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만큼 누리고 살았으면 이제 그만 비켜라. 네, 안 그래도 이딴 집안엔 더 이상 남아있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아줌마, 어디 똑같은 인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세요. 그게 꽃길일지 똥밭일지 모르겠지만 남편처럼 시모 또한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이런 사람과는 더 말을 섞을 필요도 못 느껴 저는 악담을 퍼붓고 나와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했어요. 대신 처음엔 곧장 이혼해주지 않고 시간을 좀 끌었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던 그놈에게 받아낼 거라도 다 받아내려고요. 역시나 그 여자에게 눈이 돌아버린 그놈은 결국 제발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 유효만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잘 걸렸다 싶어 조건을 제시했어요. 당신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도 난 내가 충분히 당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재산의 절반, 아니, 그 훨씬 이상을 나한테 넘기고 양육권이랑 애들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더해서 지급해. 어차피 애들 벌써 16, 18살이라 성인 될 때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일시불로? 그래. 난 당신이랑 애들 문제로라도 오래 엮여있고 싶지 않거든. 그럼 내가 귀찮은 위자료 청구는 당신한텐 따로 안 하고 이혼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줄게. 어차피 그 여자 집에 돈이 썩어난다며? 뭐 그 정도 준다고 해도 앞으로 부자 될 당신한테 푼돈 아니야? 남편은 덥석 미끼를 물었고 그렇게 저는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해 받아내는 걸 끝으로 정말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확 그놈 병원이라도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리지. 왜 그냥 이혼을 했어 누난. 나중에 제 남동생은 이렇게 툴툴거리더군요. 그때 저는 땅콩을 우적우적 씹어먹으며 대답했죠. 그래봤자 그놈은 만약 거기가 문을 닫더라도 또 다른 곳에 병원 차리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헛수고로 왜 내 힘을 빼냐? 그딴 놈 어떻게 살든 이제 내 알 바 아니고 그럴 힘 아껴서 난 앞으로 우리 애들이랑만 더 재밌게 잘 살 거야.
그딴 놈은 그런 정성을 들여줄 가치조차 없어. 또한 저는 제 인생을 구해준 실버타운의 그 할머니를 찾아가 살해도 했습니다. 웃긴 건 그때 시몬은 이미 그곳에서 쫓겨난 뒤였다는 거예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했던 입주자 행동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가 된 거죠. 다른 입주자들에게 계속된 불편을 끼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덕분에 그날 전 시모와 마주칠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아유, 난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옆편 내가 너무 얄미워서 어떻게든 골탕 먹이고 싶어서 말했었던 거야. 지금은 그 옆편 내가 쫓겨난 덕분에 여기가 다시 평화로워졌어. 그 옆편 애랑 편먹고 활개치고 다니던 여자들도 다시 귀가 확 꺾였고. 아무튼 이혼을 했다지? 잘 됐네 세대. 축하해.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 세대가 아니에요 할머니. 저 일찍 결혼해서 유부녀 된 지 20년이나 된 헌댁이었어요. 아유 그랬어? 그래도 내 눈에 새댁처럼 곱고 예쁘기만 하구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몹쓸로 만나지 말고 꼭 제대로 된 놈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전 이제 재혼 안 하고 우리 애들만 보고 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도 꼭 행복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 남편에 관한 모든 걸 정리한 뒤 아이들과 씩씩하게 다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의외의 인물에게 전화를 받게 됐어요. 에미야, 나다. 잘 지냈니? 그건 바로 전 시모였습니다. 저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게 아니라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예 연락처를 삭제했었어요. 때문에 모르는 번호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시모였던 거죠. 그렇게 2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굴더니 왜 전화하셨어요? 전 아줌마랑 할 말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난 그냥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있잖냐? 우리 아들이랑 붙어 먹었던 그 기집애 순 사기꾼이었다. 대졸의 부잣집 딸은커녕 전직 강남 고급 술집 여자 출신이었어. 그래서 전에 벌어뒀던 돈으로 그 고급 아파트에서도 살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그것도 월세였어. 그때 시모가 말해준 진실은 엄청나더군요. 상간녀는 처음부터 전 남편의 돈을 노리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접근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 여자가 정말 부잣집 딸처럼 돈도 펑펑 쓰고 돈으로 고용했던 자기 가짜 부모까지 소개시켜줬으니 전 남편은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시모는 흐느끼기까지 하며 제게 신세 한탄을 해댔어요. 너랑 이혼한 후에 우리 아들이 그 여자한테 얼른 재혼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연애를 하자 어쩌자 하면서 버티더니 엄청나게 사탕 발린 말로 우리 아들 돈만 잔뜩 가로채곤 참적해버렸어. 그 기집애가 순진한 우리 아들한테 공살 쳤던 거야. 아휴, 그래서 우리 아들 지금 집도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그래서 그걸 왜 대체 저한테 말하는데요? 그게 애미야. 내가 염치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마. 우리 정말 반성 많이 했다. 역시 세상에 너만한 며느린 또 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한번 그게 되니까 나도 우리 아들도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우리 손주들도 보고 싶어. 염치 불구하지 말고 염치 챙기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감히 애들을 입에 담아요? 그렇게 돈 많다던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애들은 생각지도 않고 우릴 버렸으면서 애들은 자기들 아빠랑 할머니 얘기만 나와도 몸서리를 쳐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이제 와서 우리 찾지 말고 둘이 알아서 사세요. 저는 그 염치도 없는 말에 강경하게 대응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그 번호를 얼른 차단해버렸죠.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전 남편은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저와 애들에게 후회한다 어쩐다 하는 연락은 해오지 않았죠. 하소연해봤자 받아줄 생각도 없었지만은요. 부디 사람 된 도리를 저버리면 망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그놈이 잘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후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상으로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남기 위해서라도 제발 똑바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자신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줬던 저에게 평생 미안해하면서요. 세상은 깊은 함정의 입구에 달콤한 꿀을 발라놓고 사람을 종종 유혹하곤 합니다. 그 꿀을 입에 넣어본 사람은 그 달콤한 맛에 취해 때론 눈이 멀어버리기까지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유혹에 빠져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는다면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깊고 깊은 구렁텅이 뿐이라는 걸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도리를 잊은 사람에겐 세상은 결코 공짜 호의를 베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늘 좋은 날들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